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6부 고려를 지키려는 자 정몽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대략 1391년쯤이었습니다. 공양왕이 혁명파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공양왕의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몽주였어요. 자, 정몽주가 누구냐? 정몽주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색휘하에서 학문을 연마한 인물이죠.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인데, 스승인 이색은 정몽주를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방이학의 원조라고 극찬할 정도로 굉장한 수지였어요. 동방의 성리학의 사실상 이제 원조격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원조는 아니긴 하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색에게 인정을 받은 게 정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제 소리를 들은 만큼 정몽주는 일찌감치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했으며, 이제 정계에 진출한 다음에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다시피 정도전, 이숭인, 권근 등과 함께 이인임일파에게 저항하기도 했었죠. 물론 그 저항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래서 정도전만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몽주도 이때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몽주는 상당히 좀 빨리 풀려나게 됐는데 이유가 이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몽주의 그 수완과 능력을 좀 이제 알아봤던 이인임일파가 나름 좀 이제 이용을 해먹을 생각으로 정몽주는 조금 더 빨리 풀어줍니다. 물론 이제 정도전이 늦게 풀려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도전은 능력 때문에 늦게 풀려난 게 아니라 괘씸해서 늦게 풀려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몽주가 유배해서 풀려났는데, 사실 이제 이때 당시 이인임파가 정몽주한테 떠넘기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본의 사신으로 보내는 그 사절로 정몽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일본에 건너가서 탁월한 외교 수단을 발휘하여 왜구들에게 잡혀간 고려인 포로들을 데려오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정몽주는 명예사신으로 가서 무려 그 성과를 진짜 들었고 성미 까다롭다는 주원장을 설득을 해서 그동안 이제 억류되었던 전임사절단을 데려오는 업적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원장이 정말 성질머리 참 특이해가지고 고려 사신도 오면 그렇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억류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게 옛날 영화인데 무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앞서갔던 영화이긴 했었죠. 너무 앞서간 탓에 좀 관객 수가 저조했었는데 그 영화가 또 이런 걸 또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냈던 인물이 정몽주였는데 그만큼 정몽주는 유능한 외교관이자 탁월한 협상가로서 그 진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몽주는 본래 이성계하고는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몽주와 이성계의 인연은 사실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보다도 이전입니다. 둘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전장을 누빈 전호이기도 해요. 약간 좀 뜻밖이죠, 그죠? 정몽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문관 이미지만 있을 텐데 의외로 정몽주도 그렇고 조준도 그렇고 남은도 그렇고 뭐 남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저는 무장인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에. 하여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레벨업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외구 토벌에 참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주도 외구 토벌에 참전을 했던 인물이었죠. 특히 이성계를 고려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황산 전투 때 정몽주도 역시 참전을 해요. 이처럼 정몽주하고 이성계는 서로 한 숟가락 먹은 동고동락한 사이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같이 뜻을 나눈 사이였다는 거죠. 물론 정몽주와 정도전 역시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수학한 선후배 사이면서 대략 이제 정몽주가 5년 선배긴 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처럼 연공서열이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동문수학한 선후배 사이면서 또 개혁에 있어서는 서로 뜻을 함께 했던 동지였다는 거죠. 사실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몽주는 정도전과 조금 더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몽주는 이색에 대해서 스승으로서 존경은 했지만 뭔가 좀 이제 껄쩍지근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 이색 같은 경우는 이인임을 비롯한 구색들하고 좀 이제 괜찮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승려들 성리학에서 이제 반드시 타파해야 될 대상 중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그 승려들하고도 괜찮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색은 가능하면 이제 대인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처신을 했던 인물이고, 이색이라고 해서 뭐 개혁을 전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개혁의 폭이나 정도도 좀 많이 이제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정몽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정도전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나 구상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성계하고 친분도 있고 정도전하고 사상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정몽주는 당연히 혁명파의 핵심 멤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역사가 좀 특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정몽주가 여기서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과연 정몽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몽주는 우화창을 패하는 흥국사 9명의 공신 중 한 명이었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성계와 노선이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고 우화창을 폐위하는 것에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는 인생을 1부터 9까지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놓고 마지막에 10에 가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고려사에서도 뭐라고 써있냐면은 정몽주가 이성계한테 민심이 모이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겼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는데, 단순히 뭐 꺼림직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민심이 모인다는 게 결국에는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정몽주는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은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즉, 정몽주는 고려 왕실 내에서 왕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도 왕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보고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정몽주 그거 좀 갑갑한 행동 아니냐. 그냥 정도전처럼 화끈하게 왕조로 바꾸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서 고민을 하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별거 아니죠. 그죠? 대통령도 탄핵하는 그런 시대에 사실 뭐 왕조 교체하는 게 뭐가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왕조로 교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뭐 고려시대에 만적의 난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았냐, 노비들의 그런 신분해방운동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당시 고려 노비들도 자기들이 왕 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왕후장성인 씨가 따로 없냐, 그런 말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것도 만적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진승과 오강인한테 나왔던 이야기죠. 인용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왕이 달라고 했었냐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만적의 난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막상 거서 당일날 별로 안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수, 설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진짜 시대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게 사고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당시 정몽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략을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물론 저 유명한 맹자가 역성혁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막 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군주가 인과 의를 해치는 그런 해악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왕의 경우 왕씨가 아니라는 논리하고 더불어서 이미 뭐 우왕은 폐악치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죠. 그러니까 폐위 사유가 어느 정도 돼요. 창왕의 경우에는 큰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왕씨가 아니라는 논리로 폐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공민왕은 무기력하다는 평가는 받기는 했어도, 공양왕은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어도 공양왕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폐악질을 저질렀다든가 황음무도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명분을 봤을 때 공양왕은 폐위될 만한 이유가 원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따라서 이제 혁명파 세력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원래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공양왕이 알아서 눈치껏 공손히 왕위를 양보해주는 것. 사실 그러려고 뽑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공양왕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최근의 행보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공양왕은 자신의 정통성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았던
우와 창은 신속하게 처단하면서도 또 자신의 편이 돼줄 것 같았던 이색일파는 끝까지 비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91년쯤 가면은 공양왕은 작정을 하고서 이색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왕이 창왕을 옹립한 과정과 우왕을 포기시키려 한 일에 전말에 대해 물은 후 이색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다음과 같이 동정론을 폈다. 무진년 장군들이 회군한 후, 이게 바로 이제 위화도 회군입니다. 왕실을 옹립하려고 이색에게 계책을 물었다. 조민수가 창왕의 외척으로서 당시 대장이었기에 이색이 겁을 집어먹고 아버지를 패하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은 국가의 상례라고 대답해준 결과 신창이 왕위를 잃게 되었으니 그 죄는 용서할 만하다. 그러자 재밌는 게 바로 그 뒷구절인데 정몽주가 그 말에 수긍하며 이색은 절조가 없었을 뿐 죄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라고 돼 있죠. 어허, 여기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올라가죠? 1391년쯤 가면은 공양왕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조민수지 이색이 아니지 않냐. 이색은 조민수가 자문을 구하길래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게 죄인데 근데 그것도 왜 한 거다. 조민수의 위세에 못 이겨서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동의한 것이지 그게 이색의 본심이었겠냐는 식으로 옹호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몽주가 거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몽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자기 스승인데 이런 평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아마 최선이었겠죠. 그래서 정몽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색이 그때 강단 있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이긴 하다. 절조가 없는 잘못이다. 그런데 그걸 대역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양왕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정몽주의 태도 변화에 혁명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역성혁명에 반대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필 정몽주라니, 그죠? 굉장히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색 일파에 대한 처벌 논쟁이 지속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좀 더 클라이막스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혁명파 입장에서는 공양왕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수단이 뭐냐면은 이색 일파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6월 대간이 상언하기를 우현보는 죄가 이색과 같은데 지금 이색이 이미 편직되었으니 마땅히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무릇 3번 올라갔으나 모두 천중에 머물러 두었다. 공양왕이 지금 계속 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공양왕이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해요. 정말 공양왕의 과감한 모습인데 공양왕이 명하여 태조의 저택에 보내 대간을 금지시키도록 청하니 태조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내가 대간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전문을 올려 사직을 하기를. 자, 이성계가 지금 사직을 요청을 하죠. 공양왕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니 태조는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또 전문을 올리기를. 그러면 서로 이제 사직 문제를 가지고서 밀당을 해요. 공양왕이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는데 말의 취지가 매우 간절하였다. 곧 우리 전하로 하여금 가서 관직에 나아오도록 계유하였다라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이색 일파에 대한 처벌 논쟁이 지속되니까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더 이상 대간들이 이색 처벌에 관한 상소를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대간들을 사주해가지고 그 뒤에서 계속 바람 집어넣고 있는 게 이성계 당신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이성계한테 감히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게 된 공양왕. 왜 이게 가능했냐? 이제는 공양왕에게는요 정몽주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이성계는 공양왕의 요구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거는 사실상 자기가 대간들을 사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흥분한 이성계는 사직을 요청을 합니다. 즉 예전에 있었던 한번 그 사직 밀당 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양왕은 당연히 이거를 반려를 해요. 하지만 자존심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이성계는 계속 사직을 요청하게 되고, 공양왕 역시 이거를 계속 만류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형세가 전개가 됩니다. 마침내 공양왕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성계의 사직을 만류를 했으나 이성계는 끝내 정사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제 이성계도 공양왕이 즉위 초부터 흘린 눈물에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툭하면 우는데 저 양반 우는 거 순 뭐라는 거예요. 저거 다 연기라는 거예요. 즉 공양왕의 눈물은 신하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한 철저한 연출일 뿐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양왕은 그 힘들다는 눈물 연기도 거뜬히 해내는 정말 무서운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게 사실 이게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뭔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한다, 감정적으로. 이거 의외로 꽤 많이 먹혀들어요. 현대사회에서도 그런데 옛날 왕이 하는 눈물이 이게 어디 보통 눈물이겠냐 이거죠. 참고로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이런 눈물 연기를 좀 잘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그게. 자, 아무튼 이제 상황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계속 대추 국면으로 가니까, 이 대추 국면으로 가니까 정몽주가 다시 나서서 중재를 청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중재지 정몽주는 공양왕 편이죠. 그래서 정몽주는 대신들을 모두 소집해서 한번 끝장 토론을 보자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 토론에서는 공양왕과 정몽주가 이색을 옹호하고 있었고, 죄는 있지만 대역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죠.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색을 처단하려고 계속 대역죄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제 아무리 정몽주가 대단하다고 한들 세력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게 분명했죠. 과연 이 상황을 정몽주와 공양왕은 어떻게 타개를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색에 대해서 이제 논제를 하는 그런 경론이 벌어지게 됐는데, 공양왕과 정몽주는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색이 잘못한 건 있긴 있지만 그건 대역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색이 저지른 잘못도 조민수가 겁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동의했을 뿐이지 이색은 본인은 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공양왕의 생각은 뭐냐면은 처벌을 조민수까지만 하고 이색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재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정도전을 위시로 한 혁명파 세력은 무슨 소리냐, 이색도 똑같은 죄가 있다, 그래서 같은 대역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서로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세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혁명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해 있죠. 그래서 정몽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혁명파 내에서도 그잖아요, 그죠? 한 말바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정, 그걸 혼자서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던 무렵에 정원, 김여지라는 인물이 은근히 공양왕의 편을 드는 말을 하면서 이색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김여지가 유독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저도 이색 등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또 우현보와 박가흥을 용서하려고 하니 김주가 다시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라고 반대했으며, 이에 왕은 벌컥 성을 내며 경은 나를 사사로운 존재로 여기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술이 없고 김저와 정독후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이색과 우연보 등을 석방시켰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여지가 이렇게 이색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은근슬쩍 공양왕의 편을 드는 상황이 생겼죠. 이 김여지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정도전이 탄핵됐을 때 또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반이성계파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긴 한데 적어도 그렇게 혁명파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몽주와 공양왕 쪽으로 발을 걸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또 완벽하게 또 그쪽 편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나중에 조선왕조가 개국된 다음에 김여지는 또 거기서
관직생활 하면서 잘 지내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성계 혁명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은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적대적이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위치의 인물이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김여지가 나름 좀 이제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혁명파에서 말하는 건 좀 너무 억지인 것 같고, 뭐 정몽주가 말한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공야왕의 행동이 재미있어요. 여기서 이 말이 나왔을 때 공야왕이 정말 번개처럼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공야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여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봐라, 정몽주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면서 이색일파의 무죄를 확정지으려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자, 그러자 결국 이제 혁명파였던 김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공양왕에게 지금 사사로운 감정으로 혹시 이색을 봐주려는 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해요. 그러자 여기서 정말 또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이에 공양왕은 자신이 사적인 감정이 쏠리는 존재로 보이냐고 또 버럭 화를 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봤어요. 공양왕 이미지가 사실 그런 이미지잖아요. 뭔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찌질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공양왕이 막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도 은근히 나와요, 고려사에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공양왕이 절대 허섭이가 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양왕은 눈물 연기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이렇게 분노 연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양왕이 이렇게 이색이 창을 옹립하려고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김저와 정독부의 진술에만 의존한 거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강변을 한 거죠. 그거 결국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 아니냐,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양왕은 창옹립 죄목에 대해서는 조민수는 유죄로 인정하고, 그래서 조민수는 이제 패서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이쯤 되면은 이 시점에 변한열이 처형이 됩니다. 좀 약간 아까운 무장이 이렇게 가셨죠. 변한열 같은 경우는 좀 줄을 잘못 타가지고 가신 분인데, 사실 고려 말에 상당히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변한열은. 그리고 위화도 회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성기하고는 좀 같은 라인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변한열도 최영과 같은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성기하고 한 배를 타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변한열이 이성기와 다른 쪽 길을 걷게 되면서 전형적으로 줄을 잘못 잡아서 간 케이스죠. 변한열은 귀양을 보내졌다가 나중에 이제 처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성계는 변한열을 좀 봐주려고 했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한수법 먹은 그런 동고동락한 같은 무장인데 또 능력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꼭 저걸 죽여야 되나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혁명파 세력들이 끝장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된다고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변한열은 이미 처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변한열 또한 창을 옹립하렸던 그런 죄목으로 유죄로 인정해서 남아있던 가산을 전부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로 조민수, 변한열을 비롯했던 옛날 이제 구 무장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색과 우연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를 관철시키면서 석방까지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공양왕의 심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나를 도와줄 것은 결국 누구밖에 없다.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은 이색일파밖에 없다. 그래서 이색일파마저 갈려나가면은 나는 진짜 끝장이다라고 그런 위기감을 갖고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공양왕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당연히 혁명파 세력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정몽주가 쐐기골을 박아놨습니다. 자, 정몽주가 어떻게 쐐기골을 박아놨냐? 한번 그 이하 내용 볼게요. 정몽주가 왕에게 건의해 지금 이후로 위에 든 사람들의 논제를 하는 자가 있으면 무고로 논제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문서로 만들게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위에 든 사람들, 즉 지금 이색과 우영보로 풀어주기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를 다시 논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제는 무고죄로 거꾸로 다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는 이미 왕명으로 모든 게 결정났는데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요렇게 쐐기골을 박아 넣게 됩니다. 자, 갑자기 뒤집어진 판세의 혁명파 세력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전력으로 볼 때 당연히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정몽주. 그런데 그 정몽주가 건 기습적인 이 작전에 이성계의 일파는 한 방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양왕은 정몽주가 자신을 지지하게 됨에 따라
혁명파를 견제할 수 있는 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파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난 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록 이색일파의 단죄 문제는 정몽주가 승리를 했지만 아직 전체적인 전력은 혁명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정치인 같았으면은 정몽주가 만약에 일반적인 정치인 같았으면 여기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다음 기회를 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몽주는 확실히 참 능력이 대단한 게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몽주는 과감하게 혁명파를 향해서 무서리를 만지 매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바야흐로 혁명파에 대한 정몽주의 대역습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정몽주와 혁명파의 대결은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